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참석 단체를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와 통합당을 엮어서 방역 실패 책임을 피하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박병석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윤리특위를 비롯한 5개 특위와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재위와 한노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호우 피해 지원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정치권까지 여파가 미친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재위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주말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집회를 통합당과 엮어서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느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사법당국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미래통합당과 광화문 집회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함께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당국의 방역 실패를 통합당과 엮어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14일 정도 되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광복절 집회는 관련성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8.15 집회로서 확진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이미 감염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또 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참석을 독려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코로나19 확산 즈음에 열린 광화문 집회는 부적절했다며 참가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TV토론이 취소됐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자가격리로 선거운동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되 선거운동 일정을 중지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과 당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야는 다음 달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와 이용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5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 열린 여야 정례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해에 이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때에 이제 국회가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동에서 여야는 다음 달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1일 개원식을 갖고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대정부 질문, 이어 국정감사 순으로 우선 다음 달 중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원내수석부 대표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국정감사는 10월 초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섭단체 각 5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으로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도 구성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명칭과 구성 방식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8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청문회 날짜는 추후에 잡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국회 내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소관기관에 대한 지난해 회계년도 결산심사와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최근 부동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평가하며 언론의 근거 없는 부정적인 전망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4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보인다는 진단에 동의하며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법인 매수도 같은 기간 동안에 257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 네.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책의 강도가 조금 세서 이미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이제 사실상 이제 상승세가 멈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서 공급 대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동산 안정에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아주 최근까지 계속 정말 5기에 가깝게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셨는지, 그리고 기재부는 뭘 했는지. 실제로 아파트에 대한 입주 공급 실적은 과거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는 경제지표 해석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5분위 가구 소득이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실업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민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보고 싶은 경제지표만 보고 홍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3법 처리를 강행한 데 사과를 요구한 야당과 사과를 거부한 여당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윤우덕 기재위원장이 통합당 측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기재위는 검증을 마친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원인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는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홍수는 천재이자 인재인 측면이 있다며 피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4대 강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환노위회 환경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보고에선 수해 피해 원인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용담댐 방수량 조절 실패 등이 호우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홍수위를 이렇게 방류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초당 300톤으로 하다가 45톤으로 줄였어요. 오히려 거꾸로. 7월 31일 날 45톤으로 줄이면서 저수율이 갑자기 91%까지 이렇게 치솟습니다. 700톤 가까이 되면서 나중에 2000톤 넘어가는 게 바로 이게 8월 7일 17시부터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매뉴얼대로 댐 관리를 했지만 인재 측면도 있다며 댐 관리조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재라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록적인 보호 같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적인 측면도 동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대 강보가 수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4대 강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절반 이상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100%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이 보 자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반면 통합당은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있어 오히려 피해를 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상주보로 인해 가지고 요번 이 긴 장마와 폭우에서도 굉장히 우리 지역이 뽀송뽀송했습니다. 조 장관은 고정보 철거와 보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정부의 물관리 매뉴얼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방송을 찾아서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유연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하더라도 특별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8월 국회에서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 전체 뜻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국민 전체의 결정으로 돼야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13개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데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작된 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는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 보상비가 2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이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지적과 추경이 상반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려울 때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비비로는 이걸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제일 급할 때는 빚을 내가라도 해야 되는 거죠. 주 원내대표는 또 최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시킨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12년 뒤에 적용될 조항이 유지되기 어려운 데다 초재선 의원이 많아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로선 무익한 논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익이 별로 없는 일을 이 바쁠 때 무익한 논쟁을 제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논의 시기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특별대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듣는다는 오는 일요일 오전 7시 40분 국회 방송과 9개 민영 방송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광주 5.18 민주모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끄럽고도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문을 읽는 도중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참여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연합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네, 그 김 위원장의 무릎 사과를 두고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할 일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줄곧 비판해왔던 장제원 의원 어제 자신의 SNS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예. 조수진 의원도 80이 넘은 노정객이 무릎을 꿇는데 100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국민 대통합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심 대표는 통합당의 진정한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아울러 5.18 망원 정치인 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그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평가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두환의 부역자다, 또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그 국면 전환용 쇼라는 겁니다. 그 김 위원장이 참여했던 그 전두환 신군부의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 국보위 그 전력 등도 저격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 어제 자신의 그 SNS에 광주 학살 비극의 씨앗이었던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부역자인 셈이라며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무슨 심파극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 1971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 나치 전쟁 범죄를 사죄하는 그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를 흉내냈지만 광주 시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욱 의원 역시 미래를 향한 다짐, 실천 없는 무릎 꿇기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죠. 김부겸 전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역사의 진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못했던 것을 김 위원장이 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진심이라면 5.18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끝난 거거든요. 네. 그걸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었고 또 과거 정치인들이 못했던 부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했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오늘 당회의에서 너무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김 위원장 개인 사과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망언에 대한 징계 또 5.18 관련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통합당이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지적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 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일부의 이런 비판 속에서 통합당의 호남을 향한 행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발표가 됐던 국민통합계획 다시 또 발표를 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통합당 그 국민통합특위위원장이죠. 그 정은청 의원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영호남 화합 또 국민통합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우선 통합당 의원들이 호남의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41개 호남 지자체와 각각 자매 결연을 맺고 명예 지역구 의원으로 해당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호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비례대표 당선권 20인 내에 25% 한 5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호남 인사를 추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니라 호남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비호남 정당이 아닌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만 그 당원 당규의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추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호남 인사를 배려하다가 자칫 그 영남권의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당내 설득 과정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 수해 복구 활동에 이어서 이제 5.18 민주묘지 참배와 사과 등으로 친호남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력들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영남권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관련 얘기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4년 전인 더불어민주당 때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더 무릎을 꿇었습니다마는 통합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첫 정당 정책 토론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해 8개 정당이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잦은 대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숙제를 푸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좀 이른 듯합니다. 결국 옳고 그름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야당에선 정부 정책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 통합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집값, 집 거래는 더욱 위축이 되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또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출 정도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 정부의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정책 시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진단과 해법이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의 위기, 또 행정의 비효율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만으로는 다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분명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정의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넘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논쟁에 앞서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라고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내겠고 그 일환으로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의의 순서가 되어야 되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당 등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 집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부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이양하고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는 오늘 국정원 비공개 업무 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폭우로 북한의 강원 황해도 지역에 홍수 피해가 심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로 외화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 중단 상태라고 밝혔고 풍계리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민주당과 정부 간의 협업 논의기구인 당정추진본부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 사업을 포함한 생산적인 부분에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급여 중 기본소득의 30%를 선공제해 수재의원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재민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원 1인당 기부 액수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7월 세비 일부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일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과 경찰, 인권위 등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명시할 것을 지도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0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찰의 동행 권유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발언으로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통합당에서 오늘 김 전 지사를 에둘러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올린 김문수 전 지사.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모 씨를 강제 연행하려 하는 과정에서 A씨와 함께했던 김 전 지사에게도 동행을 권하자 김 전 지사가 강하게 거부하며 마찰을 빚은 건데요. 김 전 지사는 당시 영상을 올리면서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딨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국회의원 3번 했다며 반말과 호통으로 일관한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에 이어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당 원내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검사가 어려운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본인이 국정 책임의 직권을 맡았던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정부의 방역 조치에 더욱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하태경 의원도 김 전 지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기독자유통일당이 광화문 집회를 위해 참가자를 모았다는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기독자유통일당은 집회 참가자 의무검사라는 마지막 미션을 수행한 뒤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영상이 논란이 되자 김 전 지사는 적반하장이라며 경찰이 인권 침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본인과 가족 또 주변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검사받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정치권에서는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와 통합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조건부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추진의 길이 열렸는데요. 이를 놓고 오늘 여당 지도부와 김 위원장이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조건부 회동 의사를 밝힌 것은 한편 다행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 의지이지 형식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회담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뭐가 제시한 게 있어야지 무슨 아무런 명분도 없이 회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협의할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조건부 단독회담 언급을 놓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다행이면서 아쉽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대화 의지이지 형식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조건 없는 회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명분 없는 회담을 어떻게 하냐며 여당 지도부를 향해 상식에 위배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회담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 측이 의제를 먼저 제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통합당을 방문해 주영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치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되살아난 영수회담 논의가 협치로 가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고 그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인사 관련 발표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각각 추천했던 김현, 김효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제 임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 시민단체 쪽에서는 되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반대를 했던 걸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직 국회의원들을 자꾸 방송통신위원 시키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직 국회의원들 나가서 아무래도 그 정파적 이익을 우선 내변하는 거지. 이분들이 이제 방송통신 쪽에 전문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쪽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 그 분야 발전을 위하도록 이렇게 저기 좀 빨리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통위도 진영 대결 구도가 그대로 이전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꼭 전직 의원들을 저렇게 내정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당 추천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 아시겠지만 늘 진영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뭐 이전된 느낌. 그럼요. 그대로 있었죠. 여당 추천이 더 많고 야당 추천은 뭐 한 명이 상임위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정치 논리가 거의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 데는 정당 추천이라는 제도의 맹점이 지금 저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거에 관해서 사실 국민들이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어떤 인물이나 이런 면면을 보고서도 또 그 정당에 대한 평가 같은 걸 냉정하게 하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회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에서 추천을 전직 국회의원은 저는 안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이를테면 방송 기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하면은 아무리 정당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도 자기 출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긍지, 자부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자격 조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있겠죠. 뭐 방송통신 분야 뭐 근무 경력 얼마 뭐 이런 정도로. 근데 또 그 안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방송 기자 출신으로 방송 기자. 국회의원까지 또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 네, 지금 뭐 국회 내외에 걸쳐서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명진 전 의원 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검사 받고서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최영두 의원 발표됐나요? 아직 발표가 안 된 걸로 발표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 전반에 더군다나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일정이나 정치권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문제를 오늘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 얘기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일부 뭐 상임위는 지금 이제 연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의 변화가 생겼고요. 국회 도서관도 오랜만에 재개관을 했는데 다시 또 휴관으로 넘어가는 상태고 초유의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전반적인 지금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정된 정치 일정에 대해서 이걸 연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정기국회를 하는데 그럼 본회의는 어떻게 하느냐? 본회의에 300명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쓴다고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3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단계 넘어가면 10명 이상 모임 자체가 금지돼 있거든요. 그럼 국회도 해당되나요? 그렇게 되면 국회도 서울에 있으니까 원래 해당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이게 그 10명 이상 집회 금지라는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국정 수행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걸로 이제 예외 조항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회가 앞서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또 국정감사하면 전국 뭐 심지어는 외국까지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그렇게 돼 있군요. 지금. 예, 아까 최영도 의원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아침에 CBS 방송 출연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김용민 의원하고 그러니까 그날 낮에 점심 때 저하고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들 몇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최영도 의원을 의원회관 앞에서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분이 저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해서 저를 포함해서 한겨레 기자 4명이 자가격리 했다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예, 최영도 의원이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다행히 음성한 의원도 지금 오늘 아침 해제가 된 겁니까? 예, 오늘 이 방송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주 절감을 했고요. 최영도 의원이 검사 대기하는 동안 확진 판정 받았다는 엄청난 가짜 뉴스가 돌았다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그 글을 띄웠어요. 그래서 역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인데 참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측면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먼저 그렇습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상 전대 날짜를 좀 미뤄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당의 입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모양이에요. 세 사람 대표 후보, 또 네. 뭐 최고위원 후보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며칠을 미뤄서 그럼 이낙연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게 옳으냐? 만에 하나 그 중간에 혹시 다른 사람이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민주당에서는 29일 날 그냥 온라인으로 후보 없는 상태에서라도 전당대회를 강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뭐 더 좀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저는 이제 치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가 유력한 당선권에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날 이제 뭐 누가 당선될지는 현재 뭐 그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낙연 의원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은 전당대회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전당대회 모양이 좀 일그러진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당이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뭐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그 시점으로 좀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만약에 그동안에 또 진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가격리 상태에 있으면 아니 뭐 한 번 더 또 연기하면 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당의 전당대 29일로 돼 있는 일정에 지금 영향을 미칠 소지가 커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내일 결정을 좀 봐야겠군요. 또 다른 후보들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역별 상황 좀 봐야겠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는 광복절 시기에 이제 광화문 집회, 뭐 정광훈 목사 주도했던 정광훈 목사 확진 이후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비교적 알려진 사람 중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이 처음이죠. 확진되면서 이제 공방이 커졌는데 사실상 그 무렵에 나왔던 확진자들의 200 몇십 명은 그 이전에 감염이 됐던 것인데 이제 파장이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네. 감염 여부가 이제 발현이 될 건데 여기에 따라서 정말 파장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며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광복절 집회장에서 감염이 됐다면은 이게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빠르면 그렇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거기서 진짜 그 실외에서도 감염이 되는 걸로 나타난다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모레 사이에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미래통합당을 광화문 집회하고 엮으려고 하는데 별로 이게 모습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이 워낙 중요하고 코로나 대응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광화문 집회 좀 나가지 말라라고 공식 지침을 발표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 뒤늦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인식이 필요했다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만세를 부르고 했기 때문에 나오다가 얼떨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같은 기독교 뭐 이제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딱 선긋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좀 자기 부정처럼 되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좀 약간 늦었지만 좀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있습니다. 글쎄 뭐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남해당 일인데 기독자유통일당 아닙니까? 남해당 일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뭐 거기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지침을 내리는 거 정당이라는 또 그런 조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걸 자꾸 그 집회를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엮으려고 하는 저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 팩트가 우선 어긋난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게 그러면 그 광복절 집회 때문이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켜봐야죠. 오늘 내일부터. 왜냐하면 8월 13일부터 103명 해서 세 자릿수가 됐어요. 그럼 8월 13일이라고 한다면 대략 이게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고 보통의 일반적인 평균 잠복기가 5.2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로부터 5.2일이면 한 8월 8일부터 한 7월 31일 요 사이에 이제 감염이 많이 전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뭐 100단위로 넘어갔는데 집회가 있으면 상당히 확산의 그게 이제 소진이 있는 확산의 거죠. 계기는 됐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게 확산의 계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조금 이제 한
그 앞으로 하루 이틀 예, 요 그렇죠. 정도면은 이제 그게 얼마나 확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느냐는 게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가지고 통합당이 확실하게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보수 강경파와 이후에 이제. 네, 이렇게 선긋기에 나선 상황인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앞으로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보수 세력을 완전히 끊어낼까요? 그게 이제 정당 조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칼로 뭘 자르듯이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합당에서 뭐 어디에 가지 마라 그래서 또 그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정당 조직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뭐 통합당 내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완전하게 그 선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휘부가 문제죠, 지휘부가. 근데 지금 현재 김종인, 주호영 지휘부는 적어도 지난번에 황교안 전 대표의 지휘부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태극기 부대 그쪽과는 우리는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4월 초까지가 임기 아닙니까? 그 이후는 또 이제 후임 대표가 어떻게 할지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부분은 참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착하게 사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평균들보다 더 착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참 이제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이죠. 그런데 이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이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지금 너무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집회 또 한 대목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태극기 부대 이쪽인데 저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다음에 그 의원 모임에서 좀 와달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서 예. 영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27시간이라는 어떤 분이 이제 등반 갔다가 바위 틈에 팔이 끼어서 안 빠져서 5일 만에 그 팔을 자르고 탈출에 성공해서 목숨을 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한 5%의 그 세력을 끊어내야 중도의 한 20% 세력을 지지를 받고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팔을 잘라낸다는 심정으로 그쪽 세력하고는 결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온 적이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 태극기 부대하고 지금 선긋기에 나섰는데 이 기회에 아예 결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상당히 심각한데요. 일단 국회 여러 가지 일정 지금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기업들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운영 방식의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도 어떻습니까? 예, 비대면 방식의 변화라든가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실무자들한테 이거 아직 공식 발표한 건 아닌데요. 예. 국회의원만 300명인데 이렇게 실내에서 50명 이하 집회 어떻게 하느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 중인 안은 좀 표결을 할 경우에 한 30명씩 들어와서 순차 투표를 하는 방안. 뭐 또 상임위원회나 의원총회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그렇게 할 때는 서로 목청 높여 싸울 때는 어떻게 하죠? 잘 됐죠. 이 기회에 좀 덜 싸우셔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직접 비말을 튕겨가면서 싸울 일은 없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아마 그게 선진화된 국회를 만드는 한 그 방편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비대면의 일상화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우리 생활상의 변화 아닙니까? 그거를 국회도 빨리 선도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코로나19 문제를 심각하게 좀 느끼고 있는데요. 또 수도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서울시청에 또 확진자가 나와서 처음으로 시청 본관이 전면 폐쇄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국회도 이제 정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뭔가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 뭔가 조금 소통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이제 그런 좀 이제 국면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성 기자께서 이번에 어떤 주제 선택해 오셨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긴 했는데요. 이분이 그 광주 5.18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요. 보수정당 대표로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김종인 리더십이 뭔지 오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인 리더십. 먼저 그 전에 소감은 어떻습니까? 느낌이요. 그 전에 2016년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도 가서 무릎을 꿇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이른바 보수당의 비대위원장 대표로서 하기도 했었고 울먹이기까지 했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뭐 일각에서는 뭐 이벤트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어떤 의도를 너무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또 미래통합당에서 강령 전문에다가 5.18을 넣기로 지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보수가 이제 변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뿌리는 과거에 5.18의 가해자인 민정당 쪽에 뿌리가 다 있기도 하지만 또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이렇게 승격시켰던 김영삼 YS계예요. 대통령의 또 그 뿌리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가해자와 어떤 피해자 양쪽 다 이제 뿌리가 다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작년이죠. 김술래 의원 또 이종명, 김진태 이런 분들이 세 사람, 그 지만원 씨라고요.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왔다. 광수 1, 2, 3 했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분을 불러서 강연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5.18을 좀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때 자유한국당이죠. 징계를 못했어요. 제대로 하지 못했죠. 제명도 못 시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지난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고전한 이유 이런 대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이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굉장히 평가를 지금 좋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의 개별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당의 지휘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종명 의원 등 이 사람들의 그 징계 문제 때 그때 대표가 황교안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선을 못 그은 거예요. 그 차명진 전 의원 그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뭐 막말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선을 분명하게 긋지 못했어요. 그런 점들이 이제 아마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대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원내대표도 바뀌었고요. 이런 점들이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조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현재까지의 입장으로 본다면 일단은 그 저 무릎 꿇은 것이 상당한 정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제스처로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방문 전날에는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을 했는데요. 보수층들이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영남 지역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 버티는 동력은 저는 사실은 국민적인 지지라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민주당이 약간 이제 하락 국면이고 좀 미래통합당이 상승 국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 누구의 덕이든 간에 여하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봐요. 불만과 새로운 신뢰를 뿌려서 만회했을 때 새로운 기대가 훨씬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토론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른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제압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사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미래통합당 안에 이른바 친박 세력들, 정치인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당내 분란이 벌어질 위험도 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제가 필요 없으면 관두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 잘 모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친박 세력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5% 좀 극우 쪽을 좀 끊어내고 중도 쪽으로 블루오션 쪽으로 좀 확실히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이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최근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오늘 보니까는 뭐 특별한 뭐 의제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뭐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진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조율 중인 것 같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국민의 목숨도 달렸고 또 경제 자체가 지금 막 멈춰 서게 돼 있는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여야 영수회담해서 이제 좋은 그 대화를 나누면 좋고요. 꼭 합의 사항이 없더라도 그렇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정치를 사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여러 가지 뭐 이제 다리를 놓고 협상을 조율할 텐데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기본적인 의제는 있어야죠. 왜냐하면 여야 영수가 만나는데 그냥 환담만 하고 끝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의제라고 하면 요새 코로나19 뭐 공동 극복을 위한 소통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의제를 만들어서 만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아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통합당의 달라진 모습 그 중심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죠. 외연 확장과 정책 선점으로 당 쇄신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의 리더십, 정책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님. 네,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네. 이번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취임했을 때 좀 보수 농객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 보수 아니다, 가짜다.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이분이 보수의 구세주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지켜보고 소개하는 기사도 쓰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해야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로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를 살릴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를 살릴 것이다. 오늘 한 줄 논평이었고요. 최 의원님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 뭐 이걸 만들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통합 아이디어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역구 1대1로 매치하는 그렇죠. 것도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인데 호남 출신에 대한 비례대표 배려 25%,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이거는 이제 지금 첫 단추를 깨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한 번으로는 곤란하고 그 진정성을 이제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느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은 이벤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는 주문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영남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무더위가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폭염특보도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거나 낮아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